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 나이, 직업, 지역 등을 변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연 본질적 감동과 의미는 실화 그대로이니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덕입니다. 여러분, 혹시 70대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8억 원짜리 집을 팔아치우고 30년 넘게 함께 산 가족들을 쫓아낸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저는 바로 그 할머니입니다. 그것도 아무 예고 없이 단 하루 만에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단 하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시작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인생 74년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뭐가 쓰여 있었길래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올해 나이 74살이에요. 제주도 서귀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남편은 제가 50대 때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서 아들 철수를 키웠습니다. 철수는 지금 48살이에요. 부산에서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고요. 며느리 영희는 35살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그리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지우는 올해 6살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제주도 서귀포 바닷가 근처에 있는 4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1층은 거실과 주방, 제 방이 있고 2층에는 방 3개, 3층은 다락방처럼 꾸며놨어요. 마당도 제법 넓어서 텃밭도 가꾸고 감나무랑 귤나무도 심어놨거든요. 무엇보다 이 집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여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저녁에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집에서 혼자 살기가 아까우시겠지만 저는 혼자서도 참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 주고 텃밭에서 채소도 따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도 하면서 평화롭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녀 지우가 할머니 집 너무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마당도 넓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영희도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집도 넓고 부산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아들 철수도 엄마, 여기서 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아요. 부산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을 가족들이 좋아해 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가족이 오면 올수록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박 2일로 놀러 왔는데 점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3박 4일, 일주일, 심지어는 보름씩 머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손녀 지우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한전복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치조림을 해줬어요. 빨래도 매일 해주고 청소도 매일 하고 손녀 목욕도 시켜주고 심지어는 손녀 숙제까지 봐줬어요. 저는 그런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거든요. 가족들이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손녀 지우가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좋아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쯤부터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부산 집값이 너무 올라서 큰일이에요. 저희 전세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네요. 도저히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이미 대출이 많아서 더 이상 빌려주지도 않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철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때 며느리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잠깐 제주도로 이사 와서 살면 어떨까요? 어차피 제 일은 온라인이라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지우도 자연 속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에서 전세금 걱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당장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 집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아도 충분해. 철수야, 너희들 와서 살아라. 엄마가 얼마나 좋겠니? 아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와서 살면 엄마가 불편하실 텐데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뭔 불편해? 오히려 엄마가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불편했어. 그렇게 해서 작년 가을부터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는 날, 저는 정말 설렜어요. 며칠 전부터 2층과 3층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이불도 사고, 지우방에는 예쁜 책상이랑 의자도 새로 사놨어요. 냉장고도 아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놨고요. 이사 오는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잔치국수를 끓였어요. 이사 오는 날에는 잔치국수를 먹어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하잖아요. 아들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 나가서 환영 인사를 했어요. 어서 와. 우리 지우야, 할머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지우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매일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 준비하는 게 즐거웠어요. 지우가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 영희도 처음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청소기는 제가 돌릴게요. 어머니, 지우 목욕은 제가 시킬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니야, 괜찮다. 엄마가 할게. 너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라고 하면서 다 제가 했어요. 사실 저는 집안일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요. 평생 해온 일이고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함께 산 지 석 달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어요.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슬쩍슬쩍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너무 일찍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잠들어 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그래. 앞으로 조심할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1시간 늦게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트집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지우 반찬은 제가 따로 싸줄게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랑 입맛이 달라서요. 저는 서운했어요. 지우가 제가 해준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말이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해주려. 그런 일들이 하나씩 늘어갔어요. 지우를 목욕시켜 주려고 하면 아이는 엄마가 씻겨야 해요. 라고 하고 지우랑 같이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지우야 할머니 말고 엄마랑 보자라고 하고 지우 숙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요즘 교육 방식이 바뀌어서 어른들이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된대요. 라고 하고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어머니, 지우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저희 보험료도 올랐어요. 어머니, 혹시 생활비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가족이 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 정도는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물론이고 식비까지 모두 제가 댔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어머니, 지우 영어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어머니, 제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철수 양복이 너무 낡아서 새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다 들어줬어요. 손녀 교육비야 당연히 할머니가 내야 하는 거고, 아들 며느리가 필요한 것도 당연히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아들 가족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계산해봐도 5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생활비만 1년에 2,400만 원이고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해서 준 돈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을 제 가족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고마워했는데 점점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뭔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지적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음식이 좀 짜요. 어머니,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지우한테 옛날 얘기만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재미없어 해요. 이런 식으로 매번 뭔가 문제를 삼더라고요.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조심하게 됐어요. 아침 준비도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집안일 하고 손녀한테도 함부로 말 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갔더라고요. 마침 지우가 심심하다면서 유튜브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휴대폰 써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지우가 계속 보고 싶다고 하니까 잠깐만 쓰자고 하면서 휴대폰을 켰어요. 유튜브를 켜려고 하는데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알림창에 보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노인정 할머니가 또 간섭하려고 해.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저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설마 저를 노인정 할머니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에 메시지를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맨날 옛날 방식으로만 하려고 해. 애 키우는 것도 간섭하고 밥하는 것도 간섭하고 그냥 노인정에서 시간이나 때우면 좋겠는데 왜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가 답했어요. 그래도 집이 공짜잖아. 좀 참아. 그러자 며느리가 또 썼어요. 그게 문제야. 공짜라서 함부로 못하겠어. 아니, 진짜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 하는 일마다 간섭하려고 해. 지우한테도 옛날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친구가 또 답했어요. 그냥 무시해. 어차피 시어머니 말 들을 필요 없잖아. 며느리가 답했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돈은 계속 달라고 하면서. 아, 맞다. 어제도 지우 피아노 학원비 달라고 했어. 한 달에 50만 원이래. 시어머니 돈 많은 건 알겠는데 우리한테 주는 건 다 계산하고 주는 것 같아.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럼 용돈은 안 줘? 며느리가 답했어요. 용돈이 뭔 용돈? 생활비만 겨우 주지. 우리가 여기서 공짜로 사는 대신에 시어머니 뒷바라지 해주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맨날 자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는지 은근히 어필하려고 해. 정말 꼴 보기 싫어.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 며느리가 한 말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쓴 메시지를 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도 집값 때문만은 아니야.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집만 해도 8억은 넘을 거야. 거기다 예금도 엄청 많을 거고. 우리가 여기서 잘 보이면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잖아. 친구가 답했어요. 아, 그런 계산이었구나. 그럼 좀 더 참아봐. 며느리가 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살 것 같다는 거야. 건강하기도 하고 아직 70대 초반이잖아. 1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싶어서 스트레스야.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진짜 노인정 할머니들이랑 똑같아.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지우한테도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해서 정말 짜증나.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통한다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선생님 출신이라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알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친구가 답했어요. 그래도 돈은 잘 주잖아.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쓴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돈 주는 것도 다 계산이야. 우리 보기 좋으라고 주는 거지. 진심으로 주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통장을 넘겨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부는 것 봐. 정말 속이 좁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상처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 얼마나 자유로울까. 맨날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가 빨리 노인정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이 좋은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고 있는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정 할머니라고요. 제가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교사 출신인데, 제 며느리에게는 그저 노인정에서 시간이나 때우는 할머니 정도로 보였던 거예요. 그것도 빨리 요양원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사람으로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헛수고였구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해준 음식들, 빨래, 청소, 손녀 돌봄,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돈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제 가족을 돌봐주는 것이 간섭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유튜브 안 보세요.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지우한테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그래. 나중에 엄마 오시면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방에서 좀 쉴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 인생 74년 중에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구나. 노인정 할머니, 빨리 사라져야 할 존재. 제가 베푼 사랑과 정성은 모두 계산으로 여겨지고 제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 저녁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몇 시간 전에 친구들한테 저를 노인정 할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응, 준비했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서 먹어.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화가 났어요.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며느리의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노인정 할머니, 빨리 요양원에 들어가면 좋겠다. 돈 주는 것도 다 계산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괴롭혔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통장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제가 가진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예금만 3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남편 보험금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집이 지금 시세로 8억 원 정도 될 거라고 공인중개사가 전에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전체 재산이 11억 원 정도 되는 거였어요. 며느리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정말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침을 먹으면서 평소처럼 어머니 음식이 맛있다. 어머니 덕분에 잘 먹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렸어요. 아침을 먹고 난 후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며느리가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제주 시내에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사장님,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최 선생님, 갑자기 집을 왜 파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가격은 시세대로 받을게요.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제 집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요. 그럼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에서 나온 후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 예금을 모두 하나의 통장으로 정리하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보안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제 재산 처분에 관한 상담입니다.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첫째, 이 집을 팔고 제주 시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 둘째, 제 예금 중 일부를 손녀 지우 명의로 교육비 적금을 만들고 싶다. 셋째, 나머지 돈으로는 제가 자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싶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자유롭게 처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는 해보셨나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싶으세요?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어요. 집을 팔면 8억 원 정도 나올 텐데 그 중에서 2억 원으로 제주 시내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나머지 6억 원과 제 예금 3억 원을 합쳐서 9억 원 중에 2억 원은 손녀 교육비로 적금을 만들고 나머지 7억 원은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호사가 계산해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어르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7억 원 정도 되겠네요.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8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이제 아들, 가족에게 말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하기로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지우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아들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니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계약했고, 다음 주에 잔금 받고 명예 이전할 예정이에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알아서 살면 돼. 내 집 내 맘대로 처분하는 게 뭐가 이상하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영희야, 내가 친구들한테 보낸 카카오톡 다 봤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나를 노인정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빨리 요양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지? 며느리가 손을 덜덜 떨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진심이야? 저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집이 공짜라서 참는다고 했지? 돈 주는 것도 다 계산이라고 했지?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했지? 나를 보기 좋으라고 돈을 준다고 했지? 매번 말할 때마다 며느리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며느리를 노려보더라고요. 영희야, 이게 뭐야?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늦었어. 나는 이제 내가 진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 그리고 철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한 번도 말리지 않았잖아.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영희가 그런 말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파는 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너희가 진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어.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40년간 남의 아이들 가르치고 내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겠어. 그리고 영희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단순한 노인정 할머니가 아니야.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야. 내가 나를 그렇게 쉽게 봤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내 돈을 받으면서 계산이라고 말한 것도 참 실망스러워. 진짜 계산이었다면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다 기록해뒀을 거야.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장부를 쓰지 않았어.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리고 철수야, 너도 아내 교육 제대로 해.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밤새 제 방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아들 가족은 일주일 만에 급하게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했거든요. 떠나는 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앞으로는 각자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 지우가 저한테 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우 사랑하죠?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지우. 할머니가 지우 제일 사랑해. 부산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지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전화해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해. 그렇게 아들, 가족과 헤어졌어요. 잔금을 받은 후 저는 제주 시내 깔끔한 2인용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20층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조금 넓지만 친구들이 놀러 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만족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살림살이에 바빠서 손도 못 댔거든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어요. 다들 자기만의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었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고요. 이 선생님은 저처럼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아서 혼자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사연을 간단히 얘기했어요.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살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려고 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더라고요. 특히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최 선생님,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저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시간 낭비였어요. 그렇게 지낸 지 석 달쯤 됐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전화드려요.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래, 지우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새 학교에도 적응 잘 하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림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저희 제주도로 놀러 가도 될까요? 지우가 할머니 그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철수야,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영희한테 전해줘.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나중에 지우가 자라서 결혼하면 지우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네, 어머니. 영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 후로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도 가끔씩 바뀌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요.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수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었어요. 제 그림도 몇 점 걸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기뻤어요. 특히 제주도 바다를 그린 그림이
인기가 많았어요. 전시회에 온 한 젊은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그림 보니까 진짜 자유로워 보여요. 어떤 억압도 없이 그리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원했던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런데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 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지우를 데리고 제주도로 왔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제주공항에 있어요. 지우 할머니, 그림 보여주려고 왔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손녀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럼 커피숍에서 잠깐 만나자. 제주공항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손녀는 죄가 없잖아요. 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 혼자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디 있니? 영희는 부산에 있어요. 어머니 뵈러 오고 싶어 했는데 아직은 면목이 없다고 해서요. 그래, 그게 좋겠다. 지우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요즘 많이 울어요. 저는 지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할머니가 괜찮다고 전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해. 네, 할머니.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철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부산에서 새로 전세 얻어서 살고 있어요.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니? 영희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겨우 마련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계산해 보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앞으로는 받은 만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지우에게 물어봤어요. 지우야, 할머니 그림 보고 싶다고 했지? 네,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 집에 가서 구경할까? 정말요? 와. 결국 저는 아들과 지우를 새 집으로 데려왔어요. 지우가 제 그림들을 보면서 와, 할머니 진짜 잘 그리세요. 할머니는 천재예요. 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도 제 새 집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진 집이네요. 여기서 혼자 살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만 드렸네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뒀던 말을 했어요. 철수야,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아. 다만 이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안부 묻고 명절 때 연락하고 그 정도면 돼. 그리고 영희한테도 전해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원래 남남이야. 서로 노력해야 가족이 되는 거지. 영희가 나를 노인정 할머니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내가 그런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영희한테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우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제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이었어요. 지우야, 이거 할머니가 너를 위해 그린 거야. 와, 정말요?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지우를 위해 그린 거야. 지우가 그림을 소중하게 안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그림 배워서 할머니한테 선물해 줄게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들과 지우는 근처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헤어질 때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지우야,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그 후로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요. 며느리도 명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며느리가 직접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어머니께 직접 전화드리기가 아직은 부끄러워서 편지로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늦었지만 정말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지우가 어머니 그림을 매일 보면서 할머니 자랑을 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라고 해요. 저도 지우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항상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언젠가 용기를 내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적어도 며느리가 반성은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림도 많이 늘었어요. 지난달에는 제주도 미술동호회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장려상도 받았어요. 상금으로 100만 원도 받았고요. 70대에 상까지 받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선생님이라서 글씨를 많이 썼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다시 붓을 잡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참 의미 있어요. 다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라서 대화하는 재미가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 때의 복잡했던 감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참고 사는 게 미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죠.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70대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 학생들 가르치기로 바빴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요즘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이탈리아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요. 혼자 여행하기 무서우면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서 함께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선생님 출신이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거예요. 시니어 분들 중에 저처럼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요. 지난주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직 글씨가 서툴지만 정성껏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그림 매일 보고 있어요. 저도 그림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잘 그리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손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니. 저는 바로 지우에게 답장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 엽서도 함께 보냈고요. 가족과의 관계도 이제는 적당한 거리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건강한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약 지금 누군가 때문에 참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용기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저처럼 7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변화에 대한 용기, 자신을 위해 결정할 용기. 그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에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거주 지역이나 연령대를 적어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